재만이 큰형은 강남에 있는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시세로 따지면 90억은 좋게 되는 재산이죠. 재경이 둘째 형은 부산 해운대 근처 대형 토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85억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키우시던 고양이 한 마리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순간 형들은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철아, 네가 평소에 아버지께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지? 큰형이 말했습니다. 고향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아버지가 너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 둘째 형도 거들었죠. 그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잘 돌봐줘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형들만큼 아버지께 효도를 못했다는 자책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몫의 전부라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고양이만 상속받은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 가족 이야기부터 해드려야겠네요. 저는 세 형제 중 막내입니다. 저희 큰형은 서울 한 대학의 교수로 있고 둘째 형은 강남에 개업한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저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형들과는 나이 차이가 꽤 났어요. 아버지는 중견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어머니는 전형적인 옛날 어머니셨죠. 특히 장남인 큰형을 많이 편애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서부터 집에서 조금 소외된 느낌을 받으며 자랐어요. 형들은 공부도 잘했고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받으며 자랐지만 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한 존재였달까요. 그래서 일찍부터 독립적인 성향이 생겼고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공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재만이 큰형은 강남에 있는 5층짜리 상업용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시세로 따지면 90억은 좋게 되는 재산이죠. 재경이 둘째 형은 부산 해운대 근처 대형 토지를 받았는데 이것도 85억 정도 되는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버지가 키우시던 고양이 한 마리만 남겨주신 거예요. 그 순간 형들은 물론이고 어머니까지 저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철아, 내가 평소에 아버지께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지? 큰형이 말했습니다. 고향이라도 받은 게 어디야? 아버지가 너를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 둘째 형도 거들었죠. 그래.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잘 돌봐줘야겠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형들만큼 아버지께 효도를 못했다는 자책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고양이 한 마리가 제 몫의 전부라니 정말 허탈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와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고양이를 바라봤어요. 이름은 미미라고 하는 3살 된 페르시안 고양이였습니다. 새하얀 털에 파란 눈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고양이였어요. 아버지께서 3년 전부터 키우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정말 각별히 아끼셨다고 들었습니다. 미미야, 우리 둘이서 살아가야겠구나.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미미는 제 손길을 받으며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미가 계속 제 눈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아버지께서 왜 저에게만 고양이를 남기셨을까? 형들에게는 그렇게 큰 재산을 주시면서 저에게는 정말 고양이만. 혹시 제가 평소에 아버지를 너무 소홀히 대한 벌일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 눈에는 제가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아들이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런데 미미를 보면서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끼시던 고향이잖아요. 혹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이 작은 생명체에 담겨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미를 정말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미미에게 사료를 주고 물을 갈아주고 화장실도 치워주고 퇴근 후에는 미미와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고양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미미의 목에 걸린 방울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고 예쁜 은색 방울이었는데 미미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소리를 냈어요. 아버지께서 직접 채워주신 건지 언제부터 차고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미미의 털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미용을 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본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러블리 펫 미용실이라고 적힌 명함이었어요. 아마 아버지께서 평소에 미미를 데려가시던 곳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미미를 데리고 그 미용실에 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미용사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미미네요. 사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사정을 설명하니 미용사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안타깝다며 조의를 표해 주셨어요. 사장님께서 정말 미미를 아끼셨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데려오셨는데 미미 털을 빗겨주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미용사분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용을 하는 동안 미용사분이 미미 목에서 방울을 빼서 제게 건네주셨어요. 미용할 때 방해가 되니까 잠시 빼둘게요. 나중에 다시 채워드릴게요. 그런데 방울을 받아들고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거든요. 그냥 속이 빈 방울이라면 이렇게 무겁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미용이 끝나고 방울을 다시 채워달라고 하니 미용사분이 특별한 말을 해주셨어요. 사장님이 항상 이 방울을 정말 소중히 다루셨어요. 미미가 방울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한 번은 방울이 느슨해져서 떨어질 뻔했을 때 사장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몰라요. 그날 바로 새 목걸이를 사서 더 단단히 채우셨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방울을 소중히 여기셨을까? 단순히 고양이 장식품 치고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았거든요. 집에 와서 미미를 내려놓고 방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색 방울인데 자세히 보니 뭔가 글씨 같은 것이 새겨져 있더라고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니 정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SW7 이지지. 이게 뭘까요? 처음에는 방울을 만든 회사의 제품 번호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마음에 인터넷에 SW7 이지지를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영국 런던의 우편번호였던 거예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 SW7 이지지는 런던 켄싱턴 지역의 우편번호였습니다. 켄싱턴이라고 하면 영국 왕실과도 관련이 깊은 런던의 고급 주거 지역이죠. 왜 고양이 방울에 런던 주소가 새겨져 있을까요? 처음에는 단순히 방울이 영국산 제품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요즘 패션품들도 수입산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품 번호나 브랜드명도 아니고 정확한 우편 번호를 새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며칠 동안 그 주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구글 지도로도 찾아봤는데 하이드파크 근처에 있는 정말 비싼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미미의 행동이었어요. 평소에는 거실이나 침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던 미미가 자꾸만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서재에서 발견됐습니다. 미미야, 왜 자꾸 아빠 서재에만 있어? 하고 물어봐도 당연히 대답은 없었죠. 그런데 미미가 앉아있는 위치가 항상 똑같았어요. 아버지의 작은 금고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아버지 서재에는 오래된 작은 금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도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중요한 서류나 도장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미미가 계속 그 금고 위에 앉아 있으니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 금고 안에 뭔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날 금고를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금고 열쇠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어디다 보관해 두셨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하려던 그 순간 미미가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을 길게 빼서 자신의 목걸이를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목걸이를 벗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미야,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미미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미미가 자꾸 방울을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게 방울을 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혹시 이 방울에 뭔가 더 숨겨진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SW7 이지지라는 주소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미를 조심스럽게 안아서 방울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돋보기로도 보고 손전등도 비춰가며 구석구석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방울의 아래쪽 부분이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장식 방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뚜껑이 있는 작은 통이었던 거죠. 조심스럽게 방울을 돌려보니 정말로 열렸어요. 그 안에서 정말 작은 열쇠가 하나 나왔습니다. 손가락 끝마디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열쇠였어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이 열쇠가 아버지 서재의 금고 열쇠일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재로 가서 그 작은 열쇠를 금고에 꽂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딱 맞더라고요. 열쇠를 돌리니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미미는 제 옆에서 마치 이제야 찾았구나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고양이가 이런 것까지 알고 있었다니요. 금고 안을 들여다보니 오래된 봉투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1995년이라고 적힌 계약서 같은 서류였어요. 영어로 된 부분도 많았는데 제목을 보니 런던 아파트 매입 계약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더 자세히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런던 켄싱턴 지역, 그러니까 아까 방울에 새겨져 있던 그 주소의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1995년에 매입하셨다는 계약서였어요. 그것도 999년 리스로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임대 기간을 아주 길게 잡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999년이면 사실상 소유와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서류였어요. 증여세 납부 영수증이었는데 납부자 이름이 김재철로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제 이름이었습니다. 1995년에 3,9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영수증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겨우 10살이었는데 증여세를 납부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온 서류를 보고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신탁 문서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였는데 거기에는 수익자 김재철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1995년에 런던 아파트를 사시면서 동시에 그 아파트를 제 이름으로 증여하시고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신 거였어요. 이 모든 게 제가 10살 때 일어난 일이었다니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비밀로 하셨을까요? 서류들을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니 대략적인 상황이 보였어요. 1995년 당시 그 런던 아파트 가격이 2억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여세도 3,9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하지만 지금은 30년이 지났으니까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인지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님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 서류들이 모두 진짜라면 이건 30년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증여가 끝난 해외 부동산입니다. 상속세 대상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리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까지 납부하신 거라서 법적으로 완전히 제 소유라는 거였죠. 그런데 신탁회사는 어떻게 연락해봐야 할까요? 제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신탁 문서에 적힌 회사에 연락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며칠 후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신탁회사와 통화한 결과를 알려주신 건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김재철 씨, 축하드립니다. 신탁회사에서 확인해 보니 그 런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지금까지 쭉 관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계약상 원래 신탁 설정자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임대료, 수익이 수익자인 김재철 씨에게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그 아파트에서 나온 임대료가 모두 신탁 계좌에 쌓여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게 제 것이 하는 거였어요.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변호사님이 신탁회사에 문의해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미미를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미미가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미미야, 고마워. 아빠가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남겨주셨구나. 미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미는 제 손길을 받으며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이제야 알았구나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 사실을 형들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분명히 알려드리면 좋아하실 리가 없을 텐데. 하지만 가족이니까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형들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들, 제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큰형이 먼저 대답하셨어요. 무슨 일인데? 고양이가 아프기라도 한 거야. 농담조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게 남겨주신 게 고양이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주말 형들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둘 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큰형이 먼저 물어보셨어요. 재철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아버지가 또 뭘 숨겨놓으신 거야? 저는 미미와 함께 발견한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어요. 방울에서 발견한 영국 주소, 그 안에 숨겨진 열쇠,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까지 모든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둘째 형이 말했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런던 아파트라고. 설마 몇십만 원짜리 원룸 같은 거 아니야? 큰형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재철아, 너무 기대하지 마. 아무리 아버지라도 30년 전에 런던 부동산을 살 정도의 여유가 있으셨을까? 그냥 작은 투자용 아파트 정도일 거야.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신탁회사를 통해 확인해준 정보를 말씀드리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아파트가 켄싱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시세가 100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거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형과 둘째 형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큰형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아버지가 왜 재철이에게만 그런 큰 재산을 숨겨서 주신 거야? 우리는 뭐가 되는 건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 동안 임대료까지 쌓여 있다고? 그럼 도대체 총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불공평해. 저는 당황했어요. 형들이 이렇게 화를 내실 줄은 몰랐거든요. 형님들, 저도 어제까지 전혀 몰랐던 일이에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형들은 듣지 않으셨어요. 큰형이 말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내가 아버지께 뭔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야. 아니면 아버지가 왜 너에게만 그런 걸 숨겨서 주시겠어? 둘째 형도 거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재산만 받고 너는 숨겨진 진짜 재산을 받은 거잖아. 이건 공평하지 않아.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오히려 고양이만 받아서 서운했던 건 저였는데, 이제 와서 형들이 저를 의심하시니 기가 막혔어요. 형님들, 정말로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미미가 아니었다면 저도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형들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그날 형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셨어요. 둘째 형이 마지막에 한 말이 특히 상처가 됐어요. 제철아,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이런 큰일을 혼자 처리하려고?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혼자 남은 저는 정말 막막했어요. 미미를 안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저에게 재산을 남겨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30년 동안이나 비밀로 하셨을까요? 며칠 후 변호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김재철 씨, 형제분들께서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 런던 부동산 건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형들이 법적 분쟁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형들은 제게 정말 차가운 시선을 보내셨어요. 변호사님이 법적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형제분들께서 궁금해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런던 부동산은 이미 1995년에 아버님께서 제철 씨에게 적법하게 증여하신 재산입니다. 그때 증여세도 제철 씨 이름으로 납부하셨고요. 따라서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아닙니다. 큰형이 따져 물었어요. 그럼 상속세 신고할 때 이 재산을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증여가 완료된 재산이므로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둘째 형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받아들이라고요? 변호사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문제는 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며칠 후에 알게 된 건데 형들이 따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국세청에 이의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런던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김재철 씨, 상속재산 관련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확인차 연락드립니다. 해외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라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미미만이 제 옆에서 위로가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미미의 행동이었어요. 또다시 아버지 서재로 자꾸 가더라고요. 이번에는 금고가 아니라 책장 맨 위쪽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의자를 가져다 놓고 책장 위를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미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책장 밑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뛰어올라서 책장 맨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를 반복했어요. 뭔가 제게 알려주려는 것 같았는데 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국세청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미미가 또 책장 위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소리가 났어요. 툭 하고 뭔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바닥을 보니 서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책장 맨 위 구석에 숨겨져 있던 것 같았어요. 미미가 뛰어오르면서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미미야, 또 뭔가 찾아낸 거야 하면서 봉투를 주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제철에게라고 아버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와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내용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철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네가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찾아냈다는 뜻이겠구나. 미미가 잘 도와줬을 거야. 그 녀석이 정말 영리하거든. 너에게 런던 아파트를 준 이유를 설명해야겠다. 너가 10살 때였어.
형들은 이미 자신들의 길을 정해가고 있었지만 너는 아직 어려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생각한 건 너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 형들은 나의 도움으로 원하는 길을 찾아가지만 넌 나와 보내는 시간이 적으니 너가 진짜 원하는 길을 못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런던에 작은 아파트를 샀다. 그때는 2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이 재산은 너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야. 만약 형들이 이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한다면 박세무사에게 연락해라. 명함을 함께 넣어뒀다. 그분이 당시 모든 걸 도와주셨거든. 증여세 신고부터 신탁 설정까지 모든 과정을 기억하고 계실 거야. 제철아, 재산은 너가 지켜야 할 책임이자 무게다. 하지만 동시에 너가 꿈꿀 수 있게 해주는 날개이기도 해. 현명하게 사용하거라. 그리고 형들과는 꼭 화해하렴. 가족보다 소중한 건 세상에 없으니까.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거였네요. 명함을 보니 박종민 세무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연락처도 함께 적혀 있었고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박 세무사님이십니까? 저는 김재철이라고 하는데요. 제 아버지 김 회장님께서 박 세무사님 명함을 남겨주셔서 연락드려요. 박 세무사님은 이미 70대가 넘으신 것 같았는데 제 아버지 이름을 듣자마자 반가워하셨어요. 아, 김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부고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런던 아파트 건으로 연락 주신 건가요? 역시 박 세무사님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상황을 설명드리니 바로 이해하셨어요. 아, 형제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셨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당시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보관하고 있거든요. 박 세무사님은 정말 든든하셨어요. 며칠 후에 직원분들과 함께 국세청에 가서 소명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은 30년 전인 1995년에 적법하게 증여된 재산입니다. 당시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했고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료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박 세무사님이 저에게 조언해 주신 게 있었어요. 재철 씨, 이번 기회에 해외 소득 신고를 자진해서 하세요. 그동안 신탁 계좌에 쌓인 임대료,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저는 박 세무사님 조언대로 했어요. 지난 몇 년간의 해외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금액이 꽤 컸지만 떳떳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형들은 결국 국세청에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취하하셨어요. 변호사님께서 더 이상 법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가 없다고 설명해드렸거든요. 하지만 형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요. 명절도 각자 따로 보냈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먼저 형들에게 손을 내밀어 보자고 말이에요. 아버지 편지에서도 형들과 꼭 화해하라고 하셨잖아요. 먼저 큰형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저 재철이에요.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지 않겠어요? 둘째 형님도 함께요. 큰형은 처음에 좀 머뭇거리셨어요. 재철아, 우리가 그동안 너한테 미안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 같아. 아니에요, 형님. 형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한번 만나요. 결국 형들이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했어요. 형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상을 차렸고 미미도 예쁘게 목욕시켜 놨어요. 형들이 오셨을 때 분위기는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점점 마음이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님들,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그동안 혼자서만 처리하려고 해서 형님들 기분이 상하셨을 거예요. 둘째 형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제철아.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거야. 사실 우리도 아버지께 충분히 받은 거였는데. 큰형도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미안해. 형으로서 너를 지지해줘야 했는데 오히려 힘들게 했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역시 가족이구나 싶었거든요. 서로 오해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상처도 받았지만 결국은 가족의 사랑이 더 컸던 거죠. 미미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것처럼 형들 주변을 빙빙 돌면서 애교를 부렸어요. 둘째 형이 미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녀석이 정말 영리하구나.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미미도 함께 있었을 텐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큰형도 웃으시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고양이 한 마리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거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저는 형들께 제안을 했어요. 형님들,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큰형이 물어보셨어요. 함께 런던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그 아파트를 직접 보러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형들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좋다고 하셨어요. 둘째 형이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사실 나도 정말 궁금했거든. 아버지가 왜 하필 런던을, 그것도 켄싱턴 지역을 선택하셨을까? 큰형도 동의하셨어요. 맞아. 그리고 그동안 누가 살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30년이나 됐으면 임차인도 여러 번 바뀌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저희는 한 달 후에 함께 런던으로 가기로 했어요. 형들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신탁회사에 연락해서 런던 아파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며칠 후 신탁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아파트는 켄싱턴에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하이드파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빅토리아 시대 건물의 3층이었고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있는 꽤 괜찮은 크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임대료였어요. 현재 월 임대료가 3,500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였어요. 30년 동안 이런 임대료가 쌓였다니 정말 아버지의 해안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런던으로 떠나는 날, 형들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형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거라 기분이 좋았어요. 물론 미미는 집에 두고 갔죠. 펜션에 맡겨뒀는데 미미도 제가 없는 동안 잘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버지의 아파트를 보는 것이었어요. 신탁회사 직원이 나와서 안내해줬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붉은 벽돌로 된 4층 건물인데 전형적인 런던 스타일이었어요. 3층에 있는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세 형제 모두 말이 없어졌어요. 정말 예쁘고 아늑한 공간이었거든요. 큰 창문으로는 런던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가구들도 클래식한 스타일로 잘 꾸며져 있었어요. 큰형이 먼저 말했어요. 와, 정말 멋지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곳을 선택하셨네. 둘째 형도 감탄했어요. 여기서 30년 동안 누군가 살았다는 게 신기해. 우리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신탁회사 직원이 설명해줬어요. 현재는 프랑스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고 있어요. 남편이 런던에서 일하는 금융맨이고 부인은 예술가예요. 정말 좋은 임차인들이에요. 그 부부를 만날 수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영어로 대화했는데 이 아파트를 정말 아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부인이 화가인데 이 집의 채광이 정말 좋아서 작업하기에 완벽하다고 했어요. 저희가 한국에서 온 아파트 소유주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집 이전 임차인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이 집의 한국인 소유주가 정말 신사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했어요. 집 수리가 필요할 때마다 바로 처리해 주셨대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께서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집을 관리하셨구나 싶었거든요. 하루 더 런던에 머물면서 켄싱턴 지역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동네였어요. 하이드파크도 가까이 있고 박물관들도 많고 조용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였어요. 큰형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왜 이곳을 선택하셨는지 알 것 같아. 단순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살기 좋은 곳을 고르신 거구나. 둘째 형도 동의했어요. 그러게. 그리고 30년 후를 내다보시고 이런 결정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셔. 저희는 그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에 대한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말이에요. 제가 형들께 말했어요. 형님들, 사실 저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이렇게 큰 재산을 혼자 가지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요. 큰형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철아, 그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준비하신 거야. 우리는 우리대로 충분히 받았고, 둘째 형도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너가 이 집을 잘 관리해서 좋은 일에 쓰면 되는 거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선물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임대료 수익만 받을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미미를 데리러 가는 것이었어요. 펜션에서 미미를 보는 순간 정말 반가웠어요. 미미도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거든요. 미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진짜 선물을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야. 미미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미미는 골골거리며 제 얼굴을 핥아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런던에서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아버지께서 30년 전에 세우신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따뜻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단순한 재산 증여가 아니라 저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으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소중한 선물을 혼자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이에요. 먼저 형들과 상의했어요. 형님들, 제가 생각해본 게 있어요. 런던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익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큰형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셨어요. 그거 정말 좋다.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교육에 투자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 둘째 형도 적극 찬성하셨어요. 나도 의사로서 의학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철이 아이디어에 우리도 동참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삼형제는 브라더스 교육장학재단을 만들기로 했어요. 형제라는 의미의 영어 브라더스를 사용했죠. 제가 런던 아파트 수익의 70%를 출연하고 형들도 각자 일정 금액을 기부하기로 했어요.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였어요.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형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면서 정말 가족다운 모습을 되찾았거든요. 특히 큰형이 교육 쪽 전문가시니까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단순히 성적만 좋은 학생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도와주자고 제안하셨어요. 둘째 형은 의료계 쪽 장학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어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진로 상담도 해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야. 재단이 설립되고 첫 번째 장학생들을 선발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학생들의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결정한 게 있었어요.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었어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진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이제야 얻은 거였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녀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꿈을 접었었거든요. 이제는 다릅니다. 런던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으니까 마음 편히 도전할 수 있었어요.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어요. 미미 키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물론 저희 미미 이름을 따서 지은 거죠. 미미도 가게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미미를 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레스토랑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행복해요. 형들도 가끔 와서 식사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큰형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철아, 너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아버지가 원하신 게 바로 이거였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의 연속이었어요. 만약 미미가 없었다면 저는 영영 아버지의 진짜 선물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고양이 한 마리만 받았다고 서운해하면서 말이에요. 미미는 단순한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메신저였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요즘 레스토랑에서 미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아버지께 감사하고, 미미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저를 이해해준 형들에게도 감사해요.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새로운 학생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에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선물들은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그 선물이 고양이 한 마리였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이에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고 싶으셨던 진짜 선물은 자유였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사랑하는 미미와 함께 지내고, 형들과도 화목하게 지내고, 어려운 학생들도 도울 수 있으니까요. 미미는 지금도 제 옆에서 골골거리며 자고 있어요. 가끔 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건지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해요. 아마 아버지께 임무 완수했다고 보고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그리고 미미야, 너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신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혹시 누군가의 특별한 사랑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때로는 가장 작은 선물 속에 가장 큰 사랑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뜻밖의 선물이 전달되기를 기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